앞 시간에서 우리가 다양한 세포 내에 존재하는 소기관들에서 했는데 정말 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남겨놓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행성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가 라고 하는 측면, 엽록체죠. 그리고 이렇게 엽록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화를 하는가, 그 에너지와 관련된 게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소위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하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죠. 이 엽록체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상단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템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이 그걸 모식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포 하나에 여러 개의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는 비유를 하자면은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는 많은 기계들이 있죠. 그 기계 하나하나를 우리가 엽록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엽록체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기계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엽록체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세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중막을 가진 녀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핵막이 지난 시간 앞 시간에 했었고, 엽록체도 거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막과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녹색의 동전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요거를 우리가 그라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라나는 원래 하나하나는 그래놈, UM은 단수고 UM을 A로 고치면 복수가 되죠. 예를 들자면 데이터, 이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그라나 부분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 에너지, 태양에서 빛 에너지가 쭉 오겠죠. 빛 에너지를 수확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나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스트로마라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암반응,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명반응,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반응은 그라나에서 일어나고, 빛이 없더라도 다음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암반응이라고 하는데, 암반응은 바로 이 스트로마에서 수행이 됩니다. 자, 머리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진화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엽록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원래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미토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미토스에서 나온 게 요 미토. 뜻이 뭐냐면은 끈이라는 뜻이에요. 끈.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콘드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알갱이, 나달 있잖아요. 곡식의 나달. 그래서 이게 광학현미경으로 처음에 보면 여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본 현미경이지만은 이 둥그런 괄이 나달처럼 보여가지고 나달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끈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달처럼 보이면서 겉모양이 나달을 닮았고, 이렇게 봤을 때 내부 구조가 마치 이런 끈 모양으로 돼 있다. 끈을 말아놓은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요.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잘 봐야 이제 과립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세포마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보통은 많은 수가 존재해요.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내막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외막이라는 말을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막과 외막이 있다는 말은
이중막이라는 얘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중막을 띠고 있는 거 두 가지 나왔어요. 뭡니까? 핵을 둘러싼 핵막. 그 다음에 이 앞전에 다뤘던 엽록체의 뭐예요? 엽록체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내막의 일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돌출해서 여러 겹으로 접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겹으로 접혀 있는 모양이 이런 끈처럼 보이는 거고, 이렇게 접혀 있는 걸 우리가 크리스테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테 또는 크리스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크리스타 구조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왜요? 접혀 있으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표면적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뭐냐면은 호흡, 세포가 하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의 전환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그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산물이 ATP라고 하는 거예요. ATP를 만든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네 종류의 사실 또 단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세포호흡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세포호흡을 담당하는 그러한 산화효소 같은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ATP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ATP 생성하는 효소, 그 다음에 내막 안팎으로의 대사물질을 운반시켜주는 그러한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 수송 자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크리스타 구조가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하면서 ATP 생성 능력을 키워주는데, 보통 외막의 5배 달한다고 그래요. 이 내막 표면적이. 그래서 근육세포 같이 더 많은 ATP를 요구하는 세포의 경우, 간세포보다, 간도 많거든요. 근데 간세포보다 더 많은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생성, 그런 가설을 보면은, 즉 진화적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그림의 모식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초기 이런 진핵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는 비광합성 혹은 무광합성 원핵세포를 섭취를 해요. 이게 섭취를 하겠죠. 섭취를 했는데 이걸 분해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먹힌 세포, 즉 요놈이죠. 이것이 숙주세포, 즉 진핵세포의 조상에 해당하는 숙주세포에 동화돼서 이 녀석과 원래의 진핵세포가 공생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이 지금까지는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숙주세포와 내부 공생생물이 합쳐져 하나의 생명체, 즉 미토콘드리아를 갖는 그러한 진핵세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적어도 이러한 세포들 중에 최소한 하나의 세포는 비슷한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는 어떤 원핵세포를 흡수하고, 또 이것 역시 동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식물세포처럼 이렇게 광합성도 할 수 있고, 세포 내 호흡이라고 하는, 즉 ATP를 양성하는 세포호흡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생명체 안으로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진화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지배적인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 내 공생설. 즉 도대체 왜 엽록체는 다른 세포 내 소기관과 달리 이중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체 내 DNA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 DNA도 다른 녀석들과 달리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진화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세포 안에서 자라고 복제도 하는 독립적 소기관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과정은 숙주세포에 해당하는 진핵세포의 조상 안에 편입된 미토콘드리아 역할을 하는 어떤 비광합성 원핵세포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담당하는 원핵세포를 섭취함으로써 하나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세포 내 공생소를 지배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으로 또 포옥시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옥시좀은 특별한 대사 과정을 수행하는 소기관으로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지방산을 산화시켜 가지고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요. 또 간에 있는 포옥시좀은 알코올이라든가 다른 해로운 물질의 수소 부분을 산소로 전달하면서 독성을 제거하기도 하죠. 이때 포옥시좀에 의해 생성되는 과산화수 자체는 독성이 있겠죠, 그죠? 독성이 있지만 이 소기관에는 과산화수소를 바로 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거를 물로 바꿔주는 이러한 효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기관에서는 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고 또 같은 장소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효소와 제거하는 효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세포 내부의 칸막이, 즉 구획에 의한 기능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식물의 씨앗에 있는 지방 저장 조직에서 발견되는 매우 특화된 포옥시점으로 그리옥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옥시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포옥시점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포옥시점. 이 소기관은 씨에 있는 지방산을 당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싹 트는 식물이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와 탄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발화작용에서 이 포옥시점이 굉장히 특화된 포옥시점인 특화된 포옥시점인 그라이옥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옥시점이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잘 몰라요. 포옥시점은 리소좀과 다르게 내막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리소좀은 내막계에서 골체에 떨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포옥시점도 세포 공생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몇몇 생물학자들은 아직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포 공생설의 결과다 아니다 이 논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이 세포 속을 둥둥 떠다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 사람들은 많이 의문을 가지게 됐죠. 전자현미경이 처음 나왔을 때 생물학자들은 진핵생물의 소기관들이 세포 속을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광학현미경이라든가 전자현미경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들은 세포질 내부를 가로지르고 있는 섬유들의 네트워크인 바로 이러한 세포 골격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세포 골격의 역할은 어떤 세포 내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을 지지해주는 지지작용을 한다거나 세포 내 소기관들이 세포 내에서 움직이는 운동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단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골격의 가장 중요한 기능보다 세포를 지지하여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포 내에 몇 가지 움직임을 가능하고 있다. 즉 세포의 이동, 셀 모틸리티라고 하겠죠. 세포의 이동을 즉 세포의 이동이라면 세포의 위치 이동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세포 내부의 소기관들의 이동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또 더 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세포 골격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 골격의 구성 물질을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섬유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섬유 형태는 가장 얇은 미세 섬유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중간 섬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세 소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셈으로 찍은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그러한
사진인데요. 이 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좀 굵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이게, 미세소관.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얇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중간섬유. 그 다음에 더 얇은, 이거는 액틴 소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벌써 7나노미터, 10나노미터, 25나노미터 다르죠. 가장 가느다란 걸 우리가 미세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섬유의 그 주요 기능을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근육이 우리가 수축하는 거 있죠. 근육 수축 같은 것들을 여기 미세섬유가 담당하고 있어요. 세포 모양의 변화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근육 수축을 담당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의 그 세포질 이동. 이것도 세포질 유동이라고 그러죠. 세포질 유동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메바와 같은 세포 이동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물세포가 분열할 때의 분열구로서의 기능도 미세섬유가 담당하고 있다. 중간섬유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꼬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 보면 케이블로 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케이블로 꼬인 섬유성 단백질이면서 이 친구들이 주로 담당하는 거는 세포 모양을 유지하는 것도 담당을 해요. 즉 아까 이 미세섬유도 담당했지만은 여기도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또한 그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을 고정시키고 있다. 자,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정이 안 되면 막 둥둥 떠다닐 테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세소관 같은 경우는 속이 비어있는 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잖아요. 이 안이 비어있는 속이 빈 관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여기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알파와 베타 튜뷸린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단백질이 여기서 단백질 소단체로 되어 있고요. 이것 역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겠죠. 당연히 이 미세소관뿐만 아니라 중간섬유나 미세섬유도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포 자체가 편모나 선모운동과 같은 세포의 이동, 세포 이동을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를 여러분들이 양극으로 끌고 가잖아요. 염색체 이동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세소관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포 소기관이 이동하는 데도 역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소관입니다. 세포 내 소기관이 이동하는 일반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그 아래 사진, 샘으로 찍은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사전자현미경입니다. 오징어에 좀 굉장히 굵은 축삭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의 거대 축삭을 찍은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미세소관이 있죠. 이렇게 미세소관에 이 소낭들이 있습니다. 소낭,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리소좀과 같은 소포 구조라든가 이런 걸 뜻하겠죠. 이 녀석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하는 장면을 찍은 거고, 이거를 설명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포 소기관의 수용체에 붙는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 골격 미세소관에 이제 이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 단백질은 소기관이 미세소관 또는 미세섬유로 될 수 있겠죠. 미세소관이나 미세섬유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다라는 말을 이동하는 거죠. 이럴 때에 ATP 에너지를 쓰면서 이 운동 단백질에 의해서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 단백질하고 소낭이 있으면 이동이 되는 대상인 이 소낭이 있으면은 이 소낭이 서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 단백질을 알아채리는 수용체가 이 소낭에 있고 이것이 그럼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서 마치 세포 골격을 걸어가듯이 한 칸 에너지를 쓰면서 착착착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지금 이쪽 방향에 이동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쓰면서 한 칸씩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운동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세포 내 소기관이 이동하려면은 뭐예요? 이런 미세소관에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소관이 세포의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세섬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식대로 보여준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동물 세포에서 미세소관은 미세소관 합성기관으로 간주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 미세소관 합성기관으로 간주되는 핵 근처에 위치한 이 바로 요 중심체로부터 미세소관이 뻗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체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심체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이 미세소관이 세포 굴곡의 압축의 지지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물세포에 한정해서 한다면은 동물세포의 중심체는 한 쌍의 중심육이 이게 횡과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 한 쌍의 중심립이 있어요. 중심체에는 이런 중심립이 있는데 이 중심립을 각각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콩콩콩 3개씩 되지. 3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죠? 3개의 미세소관이 한 단위가 돼가지고 몇 세트가? 9세트가 둥글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요걸 자른 거고, 요겁니다. 그래서 종단면과 이제 횡단면을 보여준 그림인데, 그 동물세포에서는 중심립이 있는 중심체가 미세소관의 조직화를 도와주고 있지만은, 많은 진핵세포에서는 중심립을 가지고 있는 중심체가 없는 녀석들이 없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모든 진핵생물은 중심체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못했고 발견된 거는 동물세포 여기서 이제 동물세포의 중심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세포. 그래서 아직은 많은 다른 진핵 세포들은 중심립을 가지고 있는 중심체가 없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 미세소관을 조직하고 이 그림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동물세포의 예를 든 겁니다. 동물세포. 자, 이런 미세소관을 기반으로 한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은 선모라든가 편모예요. 그래서 선모와 편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에서 미세소관의 그 특이한 배열은 결국은 운동부속지, 운동을 담당하는 부속지겠죠. 편모라든가 선모의 운동과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세균의 모습을 보면서 편모를 달린 바실러스균을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이 편모와 진핵세포의 편모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진핵세포는 주로 그 파동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세균의 편모는 헬리콥터처럼 회전 운동하고 그래서 사실 그 기원이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는 선모와 편모는 진핵세포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물의 정자라든가 그 다음에 몇몇 종류의 식물에서 발견되는 편모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이 선모와 편모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 기관지, 우리 기관 안에 선모가 있죠. 우리 가래 같은 것이 뱉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안쪽에 있는 선모는 찌꺼기를 함유하고 있는 점액을 폐의 바깥부분으로 내보내요. 그럼으로써 이 우리 몸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이 축적이 되는 걸 방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배란에 의해 가지고 난자가 만들어지면은 수란간에 있는 선모에 의해서 난자가 자궁까지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운동성 선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성 선모는 대부분 세포의 표면에 많은 수가 여기도 보면은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많은 수가 존재하고 편모는 대부분 이제 세포당 1개 내지는 아주 몇 개 정도 적은 수로 존재하고 편모와 선모가 움직이는 양상도 사실은 많이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편모의 움직임은 보통 파동성을 보여주면서 뱀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모는 노접기 방식이다. 젖기 운동으로 그 선모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 운동으로 한다, 노젓기를 운동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비유를 해보면 되고요. 그런데 그 구조는 아주 유사해요. 왼쪽에 이제 선모의 종단면을 나타낸 그러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런 것들을 모식도로. 자, 여기는 이제 입체 구조가 아니니까 템으로 찍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금방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요것도 템.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템. 입체 구조가 아니니까. 자, 미세소관은 우리가 알았는데, 미세소관을 이렇게 잘라서 한번 봤어요. 잘라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미세소관의 횡단면을 봤더니, 9개가 이렇게 쭉 있죠. 이거 세보면 9개. 그 다음 가운데에 2개가 있어요. 이걸 모식도로 그린 게 이거죠. 이렇게 9개하고 2개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본 거는 이게 3개씩 있었잖아요. 3개씩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 미세소관과 여기 부분은 뭐냐면은 기저체라고 하는 거거든. 기저체가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3쌍. 근데 여기는 튜뷸린이 2쌍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횡단면. 여기 구조를 보면은 이 바깥쪽에 미세소관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2개씩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붙여줬냐면 바깥쪽 미세소관 이합체다. 2개가 합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합체가 있고 여기에 이런 끈 같은 것들이 보이죠. 여기 끈. 여기 모습대로 그러니까 빨간 거. 요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운동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D9이라고 하거든요. D9이라고는 운동 단백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도 미세소관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 미세소관. 바깥쪽에 있는 건 바깥쪽 미세소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 중심 미세소관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마치 축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걸 방사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방사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 방사축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끈 같은 것들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 이합체들끼리 연결한 교차결합 단백질입니다. 이합체들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단백질이다 이거예요. 운동을 담당하는 건 빨간 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바깥쪽에 9쌍 가운데 2개가 있다 그래서 선모의 횡단면은 9+2 구조를 띠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미세소관 아래쪽에 보면 소위 기저체라고 하는 게 있죠. 기저체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횡단면을 자른 거 3개씩 돼 있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가운데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상 9+0 구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체는 선모 혹은 편모의 바깥쪽 9개 이합체가 미세소관에 있는 이것이 이쪽으로 확장돼 있는 기저체를 확장돼 가면서 기저 부분에서 각 이합체가 다른 하나의 미세소관을 또 하나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리플릿이 된 거예요. 삼합체가 된 거예요. 삼합체. 그죠? 각 삼합체는 비튜뷸린성 구조인 여기 이 단백질 파란색 요거죠. 요 단백질에 의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9+0 구조는 그 미세소관에 9+0니까 여기가 2개가 없다는 거죠. 미세소관의 이쪽 끝과 기저체 위, 요 부분에서 2개는 없어지더라. 끝이 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는 9+2 구조, 기저체는 9+0 구조.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포 한 개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세포 활동이 세포 한 개로만 끝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세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간의 연결과 세포 외의 구성물질을 통해 조절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세포와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접촉도 하고 교신도 하고 상호작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들끼리 붙어있는, 접해있는 부분, 세포간 연접 부분은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물의 세포간 연접을 보면은, 자,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접한 두 세포는, 식물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세포벽이라고 그랬죠. 동물과는 달리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고, 여기 보면 다 튼튼하게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층이 있다면은 이게 세포질이고, 또 이쪽 세포의 세포질이겠죠? 이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밑에서 보면 요 구멍, 동그랗게 그린 거, 여기 이런 공간.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원형질 연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형질 연락사. 결국은 식물에서 죽은 세포벽은 세포들을 서로 분리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처럼 이런 걸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더라. 즉 원형질 연락사라고 불리는 막에 배열된 채널인 거예요. 채널. 이 채널을 통해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세포질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이 내용물이 이동하기도 하고, 인접한 세포의 화학적 환경과 접하게 되는 거죠. 이 동네 환경과 이 동네 환경이 서로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연결을 통해서 한 식물의 대부분의 지역이 하나의 살아있는 공유 환경 속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살게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 통로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동물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동물에서 세포들과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세 가지 정도의 그 연접이 존재하는데요. 제일 간단한 게 이 연락 연접. 이거는 식물 세포에서 볼 수 있는 원형질 연락사하고도 비슷해요. 이건 다른 말로 연락 연접은 간극 연접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간극 연접. 영어로는 갭이거든요. 갭 정션. 우리 정션이라는 말이 이제 연접 붙어 있다. 혹은 이제 교신을 하니까 교신 연접.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인접한 세포 간의 세포질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그 연락 연접은 특정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온이라든가 당, 아미노산 또는 다른 작은 분자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심장 근육이나 동물 배아에서 많은 세포들 간의 요 연락 연접에서의 교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착 연접.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그 데스모좀이다라는 말을 써요. 데스모좀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이건 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스모좀은 고정시키는 못으로 작용해서 세포를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한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포질에서 데스모즘을 붙들고 있어요. 데스모즘은 근육의 근세포들을 서로 연결해야 되겠죠? 아주 그냥 콱 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근육 파열 중에 어떤 근육 파열은 데스모즘이 찢어진 것을 말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밀착 연접, 밀착. 아주 영어로는 타이트하다. 그래서 타이트 정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주 밀착되어 있다. 이웃하는 세포들의 막이 서로 밀착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 단백질들도 함께 붙어 있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특정 단백질이 이제 붙어 있게 되면서 여기 보면 이런 녀석들이 이제 특정 단백질을 뜻하는 건데요. 세포 주변을 연속적으로 밀봉해서 밀착 연접을 시키겠죠. 그래서 세포의 영역이 표피세포를 가로져서 새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 이거를 조금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세포 사이에 밀착 연접이 중요하겠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피부가 방수가 안 되겠죠.
그죠? 비 맞으면 막 쏙쏙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기름기도 뭐 그걸 역할을 하지만은. 자, 이렇게 동물 세포는 크게 밀착 연접, 부착 연접, 그 다음에 간극 연접 혹은 연락 연접. 뭐 번역하는 게 다 다르니까 영어로 하면 타이트 정션, 데스모점, 갭 정션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세포 내 소기관을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구획화되어 있다잖아요. 막구조로. 구획화된 구조를 대체로 다 살펴봤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이게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식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이러면 박테리아들이에요. 박테리아를 인식하고 걔네들을 붙들고 파괴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세포 내 모든 부분들이 협력한 결과입니다. 세포 골격, 리소좀, 세포막 자체가 식세포 과정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에 속하죠. 자, 이거는 이제 주사 전자혈맹을 찍어서 원래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뭐 한 거예요? 컬러링을 한 거예요. 채색을 시킨 겁니다. 설마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자, 식세포 안으로 세균을 섭취해요. 이렇게 섭취해가지고 파괴를 시키는 거거든요.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식세포는 세포 표면을 따라 기어가며 가느다란 유족을 사용해서 세균, 세균 세포에, 이거 다 유족이에요. 접근을 해요. 미세섬유는 세포 골격의 다른 요소와 함께 상호작용해요. 대식세포가 세균을 삼키면은 리소솜에 의해서 파괴가 되겠죠? 리소솜은 또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막계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뭐에 의해서? DNA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미래 사회에서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뭐 하나만 제대로 작동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포들도 이렇게 협력적으로 살아갈지언정 우리 인간들은, 우리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서 더 협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생물학의 가장 기본 이치가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